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오, 소리 봐, 소리. 이야. 자동차 업계에는 헤일로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를 끌어올려줄 그런 역할을 짊어진 차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드의 GT나 닛산의 GTR 같은 사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요타에게 있어서는 수프라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도요타는 스스로 독일 뮌헨을 찾아가서 BMW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BMW에게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돈 주고 산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요타는 선물도 얻습니다. 기준치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스펙을 지닌 차체 강성이라든지 직렬 6기통 엔진 같은 선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BMW 기준에 맞춘 이 스펙을 바탕으로 도요타의 맛을 살리고 또 수프라의 명맥을 이어야 한다는 부담도 가졌습니다. 역시 그 카이맨과 알피느가 사운드를 아무리 포장을 해도 4기통과 6기통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갭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쥐어짜는 느낌이 아니라 한층 풍성합니다. 네, 전혀 노면 많이 안 타고 신경질적인 반응도 없고 이런 고비길을 돌아갈 때도 무거워서 밀려나갈 것 같은 이런 조바심을 느끼게 하는 순간들이 없습니다. 힘은 넘쳐나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바로 버벅버벅 뒤에서 터집니다. 그냥 뒤에다 놔도 알아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조금 기다리면은 바로 낮은 기어로 알아서 옮기는 등 이 자동 변속기가 굉장히 영리하네요. 알아서 센스 있게 바꿔주네요. 듀얼 클러치 방식은 아니지만 직결감이나 반응 속도, 특히 갑자기 다운시프트 당길 때 빼면은 반응 속도나 직결감 모두 흠잡을 데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만족스럽고 제가 원하는 대로 동력 성능을 끌어내주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듀얼 클러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남죠. 네. 조금 더 절도 있게 찰컥찰컥 물려 들어가고 한 줌의 동력도 놓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또 더해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남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듀얼 클러치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는데 일단 토요타 쪽에서는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듀얼 클러치 대신 일반 자동 변속기를 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수프라가 라이벌로 겨눈 카이맨이나 르노 알피느 A110 같은 차들 보면은 다 듀얼 클러치를 쓰고 있죠. 굉장히 단단히 버텨주네요. 떡 벌어진 트레드가 흔들림 없이 버텨줘서 이 차체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를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최고 출력이 340마력입니다. 직렬 6기통 3.0L 가솔린 트윈스크롤 터보고요. BMW Z4 M40i와 엔진은 같습니다. 하지만 M40i는 387마력을 내고요. 네, 출력이 더 높습니다. 47마력 더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또 가속은 이 차가 조금 더 빠릅니다. 흔히 말하는 그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제가 파악한 재원으로는 4.3초고 Z4 같은 경우는 한 0.2초 더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력은 좀 낮지만 가속이 더 빠른, 그거는 이제 파워트레인을 공유하지만 뭐 변속기 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서로 조합된 결과고, 실제로 두 브랜드는 특히 토요타가 이제 차를 늦게 론칭을 했으니까 G4가 프로토타입이 나올 때까지는 그 차를 운전해 볼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토요타 쪽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타다 테츠야지가 G4 프로토타입을 몰아본 다음에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감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겸손의 표현이겠죠. 수프라를 더 잘 만들었는데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흔히 이제 수프라의 가격이 제 기억이 맞다면 7,360만원, 7,300만원대 정도 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2천만원 싸게 살 수 있는 G4다. 물론 G4와 달리 이제 이 차는 그냥 쿠페죠. 그 가격의 차이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BMW의 이란성 쌍둥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타보기 전에 스펙과 가격을 보고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는 조금 지향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프라는 이제 여기서 맘대로 더 뛰어놀 수 있는 나만의 놀이기구를 만들 수 있는 세팅은 완성을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이 차에다가 예전 수프라의 엔진을 얹기도 한답니다. 그것도 가능하게 감안을 해갖고 설계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차는 꾸며나갈 여지가 훨씬 많은 플랫폼입니다. G4와 다른 점이 그건 것 같아요. G4는 거기까지 딱 완성된 상태로 타는 차라면은 얘는 앞으로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베이스 모델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브랜드가 어떻게 힘을 합치게 됐는지는 테치야 씨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세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거든요. 특히 토요타처럼 굉장히 겸손하고 외부로 알리는 걸 꺼려하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날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치프 엔지니어 말이 2012년 5월 달에 86 유럽 미디어 시승회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했대요. 그때 시승회 일정이 완전 끝나기 전에 본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야, 너 미네네 좀 가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네를 갔더니 이유가 미네에 가서 BMW랑 만나갖고 같이 스포츠카를 공동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의사를 좀 타진하고 와라. 근데 그 배경에는 이 수프라가 1세대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헤리티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프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존의 틀, 롱로즈 숏데크, 뒷바퀴 굴림, 그 다음에 엔진을 앞에 놓는 FR 구성, 그 다음에 직렬 6기통 엔진을 고수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레이아웃을 수프라만을 위해서 독자 개발을 하자니 판매 대수가 너무 작아서 이윤이 안 났거든요. 근데 동종업계를 봤을 때 인라인6 엔진의 뒷바퀴 굴림 조합을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BMW이기 때문에 토요타에서는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서 진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BMW에서 개발을 총괄하는 부사장이 헤르베르트 디에스라고 이제 현재 폭스바겐 CEO입니다. 걸림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실은 계속 비용 문제 때문에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는 어렵고요, 저렇게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두 브랜드 사이에 결정적인 입장 차이가 뭐였냐면 토요타는 토요타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스포츠카, 이 아이콘이죠. 수프라를 예전 헤리티지 그대로 부활시키고 싶어 했고 BMW 입장에서는 G4를 스포츠카로 간주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간 그랜드 투어러 성격, 즐겁게 탈 수 있는 차지 이 차는 정말 하드코어한 차는 절대 아니다. 근데 토요타는 좀 하드코어하게 가고 싶다. 정말 순수하게 달리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로 만들고 싶다. 거기서 의견 차이가 있었대요. 그랬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헤르베르트 디에스가 갑자기 폭스바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임자가 굉장히 협조적이어서 그때부터 제대로 프로젝트의 속도가 붙어갖고 개발이 시작이 됐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토요타 그룹 같은 경우는 신차 개발을 3년에서 4년 안에 끝내는데 지금 수프라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론칭을 했잖아요. 거의 7년이 걸렸으니까 2배 가까운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그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토요타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어떤 결정에 있어서 신중했고 또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수프라의 이름을 되살릴 것인가 이 결정을 확실하게 맺은 게 출시 1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새로운 이름을 쓸지를 놓고 끝까지 고민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산고 끝에 태어난 거죠. 안팎 비율이나 바깥에서 보는 비율이나 실내 인테리어 뭐 이런 중간에 센터페시아 부분에 아이드라이브, 기어 레버, 윈도우 스위치 하나까지도 BMW 하드웨어를 쓰다 보니까는 토요타의 고민은 더 깊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차를 더 수프라답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역대 수프라를 계승하는 후손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 거기서 토요타가 욕심을 낸 게 하드코어한 잠재력입니다. 잠재력. 그 결과물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아무런 손도 되지 않은 순정 상태 그대로의 지금 느낌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포츠 모드로 하고 내려가 볼게요. 엔진 브레이크가 엄청 걸리네요. 2단까지 내려갔어.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도 이를 악물고 서스펜션이 버티고 이런 느낌까지는 없네요. 네, 적당히 롤을 허용을 합니다. 네. 일단은 고속도로를 벗어나 보니까 좀 길이 굽이치기 시작하고 바닥이 고르지 않게 요철이 도돌도돌 나오면서부터 아, 이게 이런 환경까지 다 폭넓게 아우르는 세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세대 수프라도 공장 출고된 상태로 타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죠. 자기 입맛에 맞게 개조를 하고 성능을 끌어올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베이스 국물 같은 차 5세대에서도 그런 취지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지금 굉장히 굽이지고 좀 좁은 길을 달리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보다 그냥 노멀 모드가 오히려 바운스가 덜해서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고속도로 달릴 때는 차가 너무 진짜 크루저다, 그랜드 투어러다 이랬는데 여기 와보니까는 니르부르크링처럼 고르지 못한 이런 노면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갈고 닦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이런 길에 되게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제프 엔지니어도 일반 도로를 80% 정도 또 서킷을 20% 정도 비율을 섞어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실질적으로 이 오너가 사용할 때 이 차를 타는 환경도 그 정도 비율이 될 것을 간주하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 도로를 편하고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911도 제일 좋아하는 세팅이 파워트레인은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서스펜션은 노멀 모드로 해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진짜 스티어링 휠로 뭐 이렇게 노면에 요철 같은 거 거의 못 느끼겠네. 그냥 누르면서 피고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 그걸로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일반 사람도 운전할 때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서 좀 댐퍼를 단단하게 조이게 되면 댐퍼가 단단해지면서 이제 뾰족뾰족 올라옵니다. 느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트머리가 완전 날카롭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부드럽습니다. 너무 딱딱한 차를 이런 데서 세게 몰면은 중간중간 접지력이 있는 순간들이 많아갖고 심장이 쿵할 때가 있는데 얘는 거의 그런 게 없네요. 그리고 확실히 길이 좁아지고 풍경이 압축이 되니까 속도감이 훨씬 더 느껴지네요. 긴장을 안 하게 되네요. 이 차를 타면서. 고르지 못한 노면에서 오히려 이 세팅의 장점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 차의 핸들링 성능, 뭐 이런 굽이길 달릴 때 이 차의 몸놀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에 있어서 서스펜션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보다는 트레드와 휠베이스의 비율이나 무게중심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거의 80%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 세팅을 정확하게 해놓고 나면은 나머지는 수월하고 순조롭게 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BMW와 토요타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하고 여기서부터는 헤어지자 한 게 이제 이 차의 주요한 스펙을 정하고 아까 말한 그 비율이겠죠. 이런 레이아웃들 비율을 정하고 파워트레인까지 딱 결정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서로 알아서 합시다. 서로 개발 과정을 전혀 모른 채 깜깜이로 있었던 거죠. 잘 수축되고 이완되는 서스펜션과 더불어서 이제 뭐 BMW G4와 같이 매칭해서 개발을 한 미쉐린 타이어도 접지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조금 과한 속도로 코너에 들어섰을 때도 코너 탈출하면서 진리기면은 살짝 움찔움찔하네요. 브레이크가 지치질 않네. 살짝 뒷바퀴가 미끌리다가도 바로 또 잡고 돌아가는 모습. 340마력이지만 1000마력을 탔다는 상상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4세대 수프라는 무서운 차였다면 5세대는 훨씬 더 세련되고 젠틀한 신상인 것 같습니다.
코너 바깥쪽 뒷바퀴 꾹 누르고 가속 페달 밟고 돌아 나가면은 꼼짝을 안 해요. 차. 급한 코너를 들어갈 때 가속 페달로 가감속 조절만으로 어떤 들어가는 앵글이라든지 자세를 잡고 이런 게 미드십에 비해서 조금은 예리한 맛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마추어 레이서라든지 정말 전문적으로 차를 모는 사람들 얘기고, 오히려 그런 세팅은 더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세팅으로는 지금이 안심하고 몰 수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사실 조금 더 강한 맛을 원한다면은 튜닝할 여지를 굉장히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차가 86보다 뭐 차체 강성, 비틀림 강성이 2.5배고, 또 10년 전에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차체를 짠 LFA보다 오히려 비틀림 강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도요타가 굉장히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기존부터 오버스펙으로 차체를 단단하게 만들던 BMW와의 콜라보에서 도요타가 가져가는 시너지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도요타는 합격을 위한 시험 공부를 하는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 데까지만, 그 이상은 뭐 튜너 손에 맡겨놓을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 이제 독일차 브랜드들은 약간 좀 강박이 있죠. 그 이상 오버스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또 쇠를 다루는 기술은 정말 아직까지 독일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콜라보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에 있어서는 장점은 서로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BMW 역시 토요타와 콜라보를 하면서 뭔가 노하우를 분명히 가져간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런 데서 이런 시너지의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동차 평론가들이 안심감이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안심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타면서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14년에 도요타가 북미 모터쇼에서 공개를 했던 FT1 컨셉 같은 경우는 당시 수프라와 전혀 별개의 차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2013년부터 수프라 후속을 위한 개발이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 FT1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뜨거워서 도요타 내부적으로 그러면은 차세대 수프라를 FT1을 바탕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플랫폼은 이미 BMW의 플랫폼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FT1은 상당히 큰 차였는데 그 스케일을 잔뜩 응축해야 되는 또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도전적인 과제가 많았다고 디자인을 총괄했던 나카무라 씨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타면서 느낀 거는 그런 제약 조건과 절충과 타협을 거쳐야 했던 엔지니어들의 고민이 많이 묻어났습니다. 또 어떻게 이 차를 세팅해야 수프라다울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86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컨트롤이 쉬운 스바루와 손을 잡아서 리스크를 줄이되 도요타가 원했던 방식으로 끝까지 철저하게 의도를 반영해서 개발을 한 차였다면, 수프라는 어떤 BMW와의 공동 개발을 기반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제약 조건이 뒤따랐습니다. 이 차를 타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거는 지프와 얼마나 다를까였는데,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성향은 토요타와 BMW 사이에 어디께 걸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핸들링 성향은 토요타가 라이벌로 지목한 포르쉐 718 카이맨과는 방향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카이맨이 예리하게 민첩하게 뭔가를 도려내는 느낌으로 코너 사이를 누비는 차라면은 수프라는 좀 더 묵직하고 차분하게 움직여줍니다.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무겁습니다. 차의 느낌, 조작 느낌이. 반대로 고속의 영역에서는 이런 점들이 안정감을 주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지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프라를 개발한 사람들, 그 치프 엔지니어를 비롯해서 개발팀의 실세들은 흔히 니르부르크링의 달인들입니다. 그 가주 레이싱 팀에서 실질적으로 레이스를 운영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차 개발에 많이 힘을 보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현대자동차에서 벨로스터 N을 내놨을 때는 현대차도 이런 것까지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든 더 스포티한 면들을 부각시키려고, 그게 외모에서든 핸들링이든 또 파워트레인의 반응에서든 이런 거를 강조하려고 했다면은
반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레이서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차는 고객한테 갈 거니까 누가 탈지 모르니까는 불안해하면 안 돼. 혹시나 놀랄 일을 만들면 안 돼. 이래서 하나하나 깎고 무뎌지게 다듬으면서 디튠하는 과정을 거쳐 태어났다는 느낌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한 예로 이 수프라를 몰면서 와 바로 이게 수프라네 이렇게 뾰족하게 와닿는 느낌은 없지만 수치로 확인하면 굉장히 우월합니다. 특히 미국 쪽 자동차 전문지 평가에서 보면은 카이맨이나 BMW M2와 비교를 했을 때 뭐 팔자 테스트라든지 또 쿼터마일 가속이라든지 웬만한 어떤 테스트 항목에서 거의 다 수프라가 앞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모터트렌드 기사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는데 이 차를 실시 다이나모에 올려서 휠마력을 재봤더니 390마력이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엔진 마력보다 휠마력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래서 과연 이 수프라가 지금 도요타가 말하는 게 이게 수프라의 정말 완성형이 맞을까? 근데 최근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을 했습니다. 수프라 같은 경우는 원래 지난해 말에 국내 출시 예정이었는데 반일 감정의 여파 때문에 올해로 출시가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에 수프라는 다시 한번 2021년형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미국에선 이미 2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도 처음에 론치 에디션 30대를 완판한 이후에 그 다음 들어올 모델은 2021년형 모델입니다. 불과 출시 1년밖에 안 된 차를 출력을 미국 기준으로 335마력에서 382마력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년 사이에 이런 변화를 주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거기다가 셰시, 서스펜션 세팅을 비롯해서 심지어 브레이크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3년 있다 페이스리프트하고 5년에서 6년 있다 풀모델 체인지하는 그런 패턴을 따르지 않을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BMW의 어떤 스펙을 바탕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전기차로 바꿀 수도 없고 또 그 다음을 기약하기에는 또 BMW의 관계들 여러 가지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닛산의 GTR처럼 지금 GTR이 10몇 년째 계속 성능을 높이고 에디션을 내놓으면서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헤일로카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수프라가 그 길을 뒤쫓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형 수프라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정체성도 뚜렷해지고 한층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론치 에디션과 관련해서 특히 미국 자동차 전문지 쪽에서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스펙이나 테스트 결과로는 우월하지만 이 차만의 어떤 또렷한 캐릭터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때로는 세팅이 좀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 이상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런 반응을 그대로 수용을 해갖고 차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작업을 불과 출시 1년 만에 과감하게 시행을 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수프라는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4세대 수프라가 그랬던 것처럼 뭐 일본 내수시장용은 280마력의 출력 제한을 묶어놨지만 튜너들이 만져서 1000마력을 넘는 괴물로 만들었듯이 이 차 역시 그런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론치 에디션 수프라는 새로운 수프라의 문화를 시작하는 정말 출발점입니다. 첫걸음입니다. 16년 만에 5세대로 부활한 신형 수프라는 전광욱 평균 A 학점을 지향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떤 속도대에서도 힘은 충분히 넘쳐났고요. 또 대관령 옛길에 굽이길 내리막을 달리면서도 브레이크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굳이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소음도 상대적으로 크진 않았고요. 또 무엇보다 승차감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아마도 트랙에서 이 차를 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사서 일반 출퇴근 때 탈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타본 결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심지어 연비까지 좋습니다. 정말 난폭하게 테스트를 위해서 굽이길을 달릴 때도 연비는 리터당 6km에서 7km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3km에서 14km 정도, 또 시내에서는 10km 안팎, 또 정속 주행을 많이 하는 내리막 구간에서는 심지어 1리터당 25km를 찍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승차감까지 편안하니까 사실은 이 차의 외모만 봐서는 700마력 이상 내는 정말 독사 같은 차일 것 같은데 막상 타보면은 정말 벤틀리 뺨치게 부드럽고 편안하고 젠틀한 차였습니다. 그런 반전이야말로 이 차가 가진 매력의 절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의 매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무한한 확장 가능성입니다. 이미 토요타 내부의 고성능차 개발 부서인 TRD에서도 또 TRD 버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마쇼나 또 도쿄에서 열리는 오토살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5세대 신형 수프라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꼭 이 수프라가 그 칼끝을 겨눈 포르쉐 카이맨이나 또 BMW G4 같은 경쟁 모델과 함께 비교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